백두산은 단순한 화산 지형이 아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시작이자 종착점,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축이다.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 부르며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지만 한민족에게 있어 이 산은 곧 정체성 그 자체다. 왜냐하면 단군의 개국 신화부터 수천 년의 민족사까지 이 산에서 시작된 흐름이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후지산을 정신적 상징으로 삼고 티벳은 칼라쉬산을 성지로 여긴다지만 그 어느 산도 한반도의 운명과 이렇게 깊숙이 맞닿은 사례는 없다. 후지산은 관광지이고 에베레스트는 도전의 상징일 뿐이다. 하지만 백두산은 말 그대로 민족의 피가 고동치는 심장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백두산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일종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쳐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후 누구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장담하지 않았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이 땅은 굶주림과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도 먼 현실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백두산은 침묵하지 않았다. 민족의 정신이 꺼지지 않았고 그 정신은 결국 경제기적, 민주주의, 기술강국이라는 세 단어로 부활했다. 이것은 단순한 근대화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에 축적된 민족적 에너지의 폭발이었다. 즉, 백두산은 한민족의 과거를 상징하는 동시에 미래를 예고하는 지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백두산은 지질학적으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화산활동 징후가 계속 보고되며 일각에서는 대규모 분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일까? 아니면 민족의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화와 현실이 만나는 지점이다. 과학은 백두산을 위험 요소로 보지만 철학은 그것을 경고가 아닌 기회로 해석한다. 백두산이 다시 깨어난다면 그것은 단지 지각의 움직임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예고탄일지도 모른다. 이 산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한반도의 북쪽 끝이 아닌 역사의 시작점이자 다음 문명의 방향키라는 점에서 결정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 흐름을 현실에서 보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패권, 세계 1위 수준의 방산 수출 성장률,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AI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서의 독주. 이런 모든 움직임은 한반도의 에너지가 이제 다시 한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지 GDP나 경제지표의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존재의 위상 자체가 바뀌고 있는 국가다. 지칠에 없는 나라지만 지칠을 뒤흔들고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지만 전략적 영향력은 핵보유국보다 더 넓다. 이는 곧 한민족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며 백두산이 여전히 제자리에 존재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백두산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며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생존을 고민할 이유도 없다. 이 땅은 이미 기적이라는 단어를 넘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백두산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에서 꿈틀대며 민족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한국이 세계의 주축이 되는 순간이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날 이 땅은 세계사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 중 하나였다.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국민의 절반 이상은 거처를 잃었으며 산업 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수도 서울은 3번이나 점령당하며 잿더미가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면 당시 어떤 외신도 어떤 석학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전쟁 직후 이 나라는 회복 불가라는 내각 보고서를 작성했고 일본은 조용히 한국의 붕괴를 전제로 미래 산업 구도를 설계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은 빗나갔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무너졌지만 그 위에서 다시 일어났다. 이 점에서 한국의 부흥은 단순한 경제 재건이 아니라 문명적 기적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독일은 마셜 플랜을 받았고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후원을 통해 군수 산업을 민간 산업으로 전환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인프라도, 자원도, 외환도, 기술도 부족했다. 심지어 정치적 안정도 갖추지 못한 채 쿠데타와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도대체 왜 한국은 망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한국을 붙들어 세웠을까? 그 대답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미국 원조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신의 밀도와 의지의 농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1950, 60년대 한국은 해야만 했던 나라였다.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생존을 위해 혁신해야 했고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남기기 위해 스스로를 갈아 넣어야 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독재의 그늘 아래 있었지만 동시에 경제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당시 노동자들의 희생과 환경 파괴, 인권 억압도 존재했지만 그 모든 희생 위에 구축된 산업화는 이후 민주화의 토양이 되었다. 즉, 한국은 경제와 민주주의를 병렬이 아닌 직렬로 순차적으로 달성한 극히 드문 사례다. 동시대의 아시아 국가들이 부패와 군부 통치에 갇혀 정체되는 동안 한국은 격동과 희생을 뚫고 세계로 나아갔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 불가능한 국민 에너지였다. 1960, 80년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가장 적은 돈을 벌며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믿었던 신념의 산물이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골 마을에서 등불 아래 자녀의 손을 붙잡고 구구단을 가르치던 부모들, 여공과 광부로 해외에 나가 외화를 벌어오며 조국의 기반을 만든 노동자들, 그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몸을 던진 이들이다. IMF 위기 때 금을 모아 국가에 내놓던 그 장면 역시 이 민족의 DNA 속에 살아있는 집단적 생존 본능이 어떻게 현실을 바꿔놓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종종 외국 지인들에게 말한다. 한국은 불가능을 기술로 극복한 나라가 아니라 정신으로 초월한 나라라고. 사실상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뚫고 나온 집단의지가 만든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부흥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 모델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동의 재건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혼란국들이 한국의 발전사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원이 없어도 식민지를 겪었어도 분단되어 있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도 정신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은 증명해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의 북쪽 끝, 백두산에서 이어진 기운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정신은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적은 단일 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력은 경제, 문화, 국방이라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상승하는 복합 동시 폭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20세기 대부분의 선진국은 하나의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한 후 다른 분야로 확장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제조업에서 시작해 금융으로, 프랑스는 문화에서 군사로, 미국은 군사기술에서 소비문화로 확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제조 기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류 K컬처를 창출했고 K컬처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이미지 파워를 강화했으며 그 이미지 파워는 다시 국산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 기반의 군사 외교로 연결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는 문화의 연료였고 문화는 국방의 포장지였으며 국방은 다시 경제의 수익을 환원하는 고리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위대이자 기술 외교의 천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가 선택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는 단지 영상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포장한 문화 탄도미사일이었다. BTS의 노래와 방산무기 FA-50은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둘 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주역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동시에 수입한 배경에는 단순한 무기 성능이 아닌 한국에 대한 국가적 신뢰와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었다. 정확히 기한 내에 납품된다는 신뢰, 가격 대비 효율이 높다는 실용성, 한국은 미국처럼 고압적이지 않다는 외교적 안정성까지 한국은 경제 문화 국방을 삼위일체로 움직이며
국력의 다층적 신뢰 구조를 쌓고 있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흐름이 정부가 먼저 설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낸 에너지에 정부가 뒤늦게 올라탔다는 점이다. K-팝은 정부 주도형 문화산업이 아니었고 방산 수출은 오히려 수십 년간 국내 산업 보호라는 이름으로 억눌려 있었으며 반도체 역시 민간의 피와 땀으로 성장해온 생태계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국가 주도의 거대 구상이 아니라 각기 다른 부문에서 터져나온 에너지가 한순간 교차하면서 복합 권력화된 사례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언어라고 본다. 한국은 정부가 설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폭발시킨 나라다. 그 에너지는 우연이 아니며 각 분야의 최전선에서 절박하게 경쟁해온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총합이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스마트폰을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산 무기로 국방을 설계하는 배경이 되었다. 물론 이 구조는 단점도 있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정부의 전략보다 시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책 조율이 어렵고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만들어낸 동시다발 진화 구조의 진정한 역동성이기도 하다. 일본이 문화 경제 외교가 따로 놀고 중국이 기술과 군사력은 있으나 소프트 파워가 없고 미국이 군사력은 강하나 사회 내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 정체성의 통일감과 내부 결속의 응축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구조이며 한국만이 가진 고유한 전략적 자산이다. 나는 K-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전쟁 없는 전쟁의 전초전이라 생각한다. 방산 수출이 단지 무기 판매가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을 투영하는 전략 외교라 믿는다. 반도체 수출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21세기 디지털 패권의 혈관이라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성장하고 동시에 연결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이 갖고 있는 진짜 위협이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다. 한국은 더 이상 한 분야의 강자가 아니라 복합 권력의 허브다. 나는 이것이 한국이 향후 10년간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라고 믿는다. 한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 중 하나였다. 625 전쟁 이후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조차 사치였던 시절, 한국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해 국가 안보를 유지해야 했고 모든 전략은 미국이 언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아 한국은 이제 반대로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고 그것도 저가 보급형이 아닌 유럽과 중동, 아시아 주요국들이 구매하려는 전략무기급 플랫폼을 보유한 세계 8위권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업의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의 축 자체가 방어에서 공세적 확장으로 전환된 역사적 흐름이다. 이 흐름의 상징적 전환점은 단연 2022년 폴란드와의 초대형 방산 계약이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한 나라가 동시에 전략 자산을 도입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며 이는 미국이나 독일도 해내지 못한 패키지 무기 외교의 결정판이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포 속에서 빠르고 강력한 전력 증강이 필요했고 미국과 독일은 지연과 고비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정확히 약속된 기한 내에 완성된 무기를 적시에 납품하는 능력을 보여줬고 그 결과 폴란드 언론은 한국은 진짜 동맹이라는 문장을 반복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후 유럽에서 새로운 군사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무기체계 대부분이 한국형으로 개발된 자주무기라는 점이다. K9 자주포는 이미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NATO권 국가들에게 수출되고 있고 FA50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 중남 미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차세대 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천공2 중거리 미사일은 UAE에서 수입하며 기존 미국 러시아산 무기를 대체하는 중이다. 이 모든 흐름은 한국 무기의 강점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수출 상대국의 군사 교리와 유연하게 접목되는 범용성, 그리고 미국 중국과는 다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복합 요소에 기인한다. 무기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해당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와의 전략적 동맹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의 확장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외교안보 지정학적 영향력의 확장을 뜻한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무기를 통해 영향권을 확장하고 중국이 값싼 무기로 아프리카에 발을 디뎠다면 이제 한국은 고성능 고신뢰 고속납품이라는 삼박자를 앞세워 중견국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형 방산 외교는 특히 미국의 군사 패권이 흔들리고 중국이 신뢰를 잃고 있는 지금 비주류 강국들의 실질적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산은 더 이상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NATO도 한국산 무기를 검토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방식의 세계 진입이라고 생각한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실용적으로. 한국은 대형 함선이나 항공모함 대신 실전에 강하고 유지비가 낮으며 효율적인 무기를 만들어 실질적 전력을 원하는 국가들의 요구를 정밀하게 꿰뚫는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무기 소비국이 아니라 전략무기 설계국이 되었고 동시에 기술 이전 연지 공장 합작 개발까지 아우르는 풀 패키지 방산국가로 탈바꿈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전략축이 외부에 의존하는 안보에서 외부를 형성하는 안보로 전환됐음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방위산업이야말로 한국의 다음 10년을 주도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고 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군 장성들이 한국 방산업체를 찾아와 브리핑을 받고 있고 한국의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에서 조립을 도우며 대한민국의 무기 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전장에서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그 전장을 설계하는 자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명제 아래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를 재편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우리는 우리 무기를 만든다는 한 문장이었고 그 문장은 이제 세상이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 21세기 초반 세상의 패권은 전통적인 군사력과 자원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 반도체로 이동했고 이제는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그 위에서 인공지능을 더 정밀하게 작동시키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전통 강대국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디지털 주권을 확립해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기술 독립성을 지키며 동시에 세계 시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이례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다. 과거 정보는 힘이라 했지만 지금은 속도와 연산 능력이 힘이며 이 게임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올라서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단지 전자기기의 부품이 아니라 세계 데이터 생태계의 심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업들의 공급망을 장악하며 AI 패권의 실핏줄이 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규정한 가운데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의 신뢰를 받으며 동시에 중국과의 실질적 거래도 유지하는 양국 간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국가로 기능하고 있다. 대만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고 일본이 기술 전성기를 이미 지난 가운데 한국은 기술력 생산력 지정학의 삼박자가 맞물린 유일한 반도체 강국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우위가 아닌 국가 전략 그 자체다. 서울이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전략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한국이 미래에도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생존 조건이자 공격적 기회다. 이제 전쟁은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정보망과 전력망, AI와 위성망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확장되었고 한국은 사이버 보안 양자 암호 AI 반도체 등 이 모든 기술군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다.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신망과 전국적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로 오지 상용화와 육지 섬도 초고속 클라우드 연계 시스템에서 압도적 기술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디지털 주권이라는 신개념을 가능케 한다. 나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디지털 안보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의 이런 역량은 단순히 경제적 경쟁력이 아닌 미래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자신만의 좌표를 설정하는 지표다. 미국과 중국이 AI와 반도체 패권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유럽은 기술 의존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고 중동은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하며 인도는 규모는 크지만 정밀 기술에서 뒤처져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AI 모델 개발, 초미세 공정 생산, 데이터 센터 건설,
고성능 반도체 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독자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국제 협상력 그 자체를 의미한다. 어떤 국가가 한국의 기술에 접근하려면 이제는 가격만이 아니라 신뢰, 정치, 가치관까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곧 한국이 선택받는 기술국가가 아닌 선택하는 기술국가가 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나는 오늘날의 전쟁은 코딩으로 시작해 전력으로 끝난다고 본다. 사이버 공격 한 번이면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AI로 설계된 전술은 인간 지휘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며 반도체 공급 중단은 수천 개의 산업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 이 전장의 중심에서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고도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의 군사화를 이미 시작했다. 미국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중국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유럽은 그것을 모방하려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한국처럼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고 시장과 국가 전략을 동시에 운용하며 이를 통해 독립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지 못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이 곧 국가인 시대의 본보기이며 서울은 이 혁명의 두뇌로서 기능하고 있다. 4.0 시대의 패권은 전통이 아니라 전환에 있으며 이 전환의 리더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을 세계는 점차 받아들이고 있다. 21세기 전쟁의 무게중심은 점점 바다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잠수함은 전장에 보이지 않는 왕이라 불리며 국가 전략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면 위에서 드러나는 항공모함보다 깊은 바닷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 더 위협적일 수 있으며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아도 전략적 억지력과 정보 수집 능력으로 이미 해군력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 전장 속에서 한국은 기존 해양 강국들이 간과했던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급속하게 잠수함 전력과 기술 자립도를 확대해왔고 이제는 단순한 국내 방어를 넘어 세계 무기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해양 전략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도산 안창호급 장보고 삼배치 2와 같은 차세대 잠수함 플랫폼이 존재한다. 한국형 잠수함 전략의 특이점은 핵이 없는 강국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잠수함 강국들은 핵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무제한 자망과 전략 핵 탑재 능력을 핵심으로 내세우지만 한국은 이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독자 설계의 디젤 전기 기반 잠수함에 리튬 배터리, 공기부료 추진 AIP 기술,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의 SLBM 시스템까지 통합하여 기존의 기술 한계를 뛰어넘었고 단가와 유지비는 낮추면서 실전성은 극대화하는 실용적 강국 모델을 구축했다. 이는 단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과 지정학적 압박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고 바로 그 점이 한국을 잠수함 분야의 새로운 교과서로 만들고 있다. 미국은 핵잠수함에 집중하며 동맹국에게 수출 가능한 모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신뢰성과 소음 문제가 여전하며 일본은 헌법상 수출 자체가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 등 다양한 중진국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잠수함 수입국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유일한 옵션이 되고 있다. 더불어 한국형 잠수함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수출로 그치지 않는다. 이들 시스템은 데이터 연동, 해저 센서망, AI 기반 항해 시스템, 전자전 장비 통합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유동형 정보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의 확장을 넘어서 한국이 21세기 해양 안보의 새로운 방식을 설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실제로 도산 안창호급은 한국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SLBM 시험 발사를 성공시키며 비핵 국가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무기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지정학적 대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자주적 억지력을 갖춘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며 세계 군사 분석가들에게 충격을 안긴 결정적 계기였다. 나는 이 지점에서 강조하고 싶다. 한국은 전통 해양 강국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가능했고 기존 패권국들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실용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독창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과거 영국은 제국의 해군을 통해 세계를 지배했고 미국은 핵항공모함과 잠수함으로 냉전을 지탱했으며 중국은 이제야 겨우 원양해군 전략을 실험하는 단계에 도달했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여 고성능 고정밀 저소음의 잠수함 시스템을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수출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이중 전략을 성공시켰다.
이는 단지 함정 제작 기술을 넘어서 해양안보 생태계를 통합 운영하는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뜻이며, 한국은 이제 바다에서도 현실을 재설계하는 국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다는 더 이상 단지 무역의 경로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가 흐르고 자원이 숨겨져 있으며 전쟁의 예고 없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공간이며, 이곳에서 한국은 단순한 연안 국가에서 전략 거점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나는 한국 잠수함이 세계를 긴장시키는 이유가 성능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기술, 전략, 외교, 경제를 통합한 복합안보를 바다 위에서도 구현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면 아래 조용히 움직이는 잠수함 하나가 세계 군사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 함체의 크기보다 그것을 만들어낸 국가의 전략 지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바다 위에서조차 결코 가볍지 않은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총성이 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21세기의 전장은 더 이상 총과 탱크, 미사일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 선택과 행동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 즉 심리전이 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문화와 정보, 경험과 감정을 활용한 의식 기반 전장의 개척이며, 나는 이것이 한국이 현대 문명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위협적인 전략국가로 떠오른 핵심 이유라고 믿는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 청년들의 감성을 지배하는 일종의 정신적 알고리즘이며, K-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넘어 인간의 감정 패턴을 정교하게 해석하여 보편성과 낯설음을 동시에 자극하는 서사장치이고, 한국 예능과 게임 콘텐츠는 익숙함 속의 독창성으로 글로벌 문화 소비자의 뇌 구조를 교란시킨다. 나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수행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심리전이라 판단한다. 한류는 단순히 좋은 콘텐츠가 아니며 문화 소비를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문명 침투의 도구이다. BTS가 유엔에서 연설할 때 청년들은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할 때 수백만 명이 한국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하나의 정치적, 심리적 인프라로 변모하였다. 중국은 검열과 통제를 통해 문화 권력을 키우려 하지만 세계는 그것을 강압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는 데 머무르며 새로움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오랜 문화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점 분열과 피로에 빠진 채 시대 정신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교한 감정 설계와 빠른 콘텐츠 진화를 통해 매 순간 새로운 충격과 공감을 만들어내며 기억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 나는 이것이 전쟁 없이 승리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생각하며, 한국을 좋아한다는 감정은 어느새 한국을 신뢰한다, 한국을 닮고 싶다는 무의식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게 국가의 미래에 작용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외국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제품을 쓰고 한국을 방문하려 하며, 심지어 한국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심지어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은 단순한 한류 소비가 아니라 지향성 이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선진국들이 수백 년 동안 식민지나 무력을 통해 수행하던 문화식민의 새로운 변종이며, 다만 이번에는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과 감성이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가장 우아한 지배라는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고 영토를 침략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수백 개 도시의 서점, 거실, 스마트폰 화면 속을 점령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웃고 울며 한국이라는 세계관에 동화되고 있다. 나는 한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특성이 무저항 침투라고 본다. 거부할 이유가 없고 받아들일 때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어느새 개인의 감정과 삶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거나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구조이다. 이는 미국이 과거 헐리우드를 통해 이뤄낸 문화 패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서적 기생 구조이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브랜드 가치를 넘어서 실제 정치 외교 안보 영역에서의 신뢰 자산까지 축적하게 되었다. 예컨대 K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익숙해진 국가일수록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을 더 신뢰하고 외교적으로도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며, 심지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문화 이상의 파급력을 보여준다. 총 없이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며,
한국은 지금 그 과정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빠르고 강하게 진행 중이다. K-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고 K-드라마를 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점점 우리는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는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무언의 동맹이자 새로운 심리적 국경선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전략이고 진짜 안보다. 한국은 전쟁을 피하면서도 세상을 설득했고, 미사일 대신 감정과 기억으로 국경을 넘어섰으며, 결국 이 모든 흐름이 쌓여 지금의 총없는 영향력 국가로 한국을 만들어냈다고 확신한다. 한때 일본은 아시아의 절대 강자였다. 1980년대 후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했고, 일본이 세계를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과 기업을 사들이며 지칠 안에서 미국 다음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동양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영광이 무색할 만큼 정체되고 있으며, 경제는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인구는 급감하고, 고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며, 청년 세대는 무기력에 빠진 채 미래를 포기하고 있고, 정치 역시 보수적 교착 상태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구조개혁을 감행할 결단력도 사라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기술과 안보를 재조정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자율성조차 상실해 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같은 시간 동안 정반대의 궤적을 걸었다. 일본이 30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GDP를 10배 이상 키웠고, 반도체 배터리 문화산업방 위산업 등 신성장 동력에서 일본을 압도했으며,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합적 에너지 구조를 완성해냈다. 특히 청년층의 진취성과 기술 습득 속도, 글로벌 감각은 일본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며, 이것이 오늘날 국제사회가 아시아의 중심을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보는 이유다. 과거에는 일본처럼 되자는 말이 유행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모델로 삼자는 분위기가 중동, 유럽, 동남아, 심지어 미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식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의 이동이다. 나는 지금의 상황을 균형추가 이동했다고 표현하고 싶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위협적 존재로 간주되고, 일본은 고착된 국가로 인식되는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혁신적이며 신뢰 가능한 중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점에서 한국은 미중 패권 대결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스스로의 한계 속에서 내부로 침잠할 때, 한국은 외부로 확장하며 외교, 기술, 문화, 안보를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회의, 군사협력, 기술표준 설정, 문화동맹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아시아의 미래 질서를 고민하는 유럽과 중동, 신흥국들은 이제 일본보다는 한국을 먼저 찾고 있고, 이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나 기술을 넘어서 정치적 상징성과 문명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뜻한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지칠 국가이고, 군사비 지출도 늘리고 있으며, 기술 기반도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소가 국민의 에너지, 사회의 개방성, 문화의 생동력과 결합되지 않는 한 절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지금의 일본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멈춰 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는 국가로 과거를 향해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전진하고 있으며, 산업에서부터 외교, 국방, 디지털 주권까지 모든 축에서 도전과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고, 그 자체가 세계를 긴장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다. 나는 이것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던 진짜 이유라고 믿는다.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고, 에너지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세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요구했고, 그 균형의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것이다. 지금의 세계는 새로운 리더를 원한다. 그리고 그 리더는 반드시 크고 오래된 나라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작지만 빠르고 유연하며 창의적인 국가일수록 적합한 시대이며, 한국은 정확히 그런 국가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 속에 살고 있지만, 한국은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적인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이 차이는 10년 뒤, 20년 뒤 더 큰 격차로 드러날 것이며, 결국 세계는 왜 한국이냐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한국처럼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더 자주 던지게 될 것이다. 일본의 몰락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이며,
대한민국의 부상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예고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한가운데 서 있다. 한반도의 북쪽 끝, 백두산은 단지 민족의 시원일 뿐 아니라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며 동시에 통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지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과 북이 철저히 갈라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아왔고 수십 년간의 군사적 긴장과 이념적 충돌 속에서 통일은 가능성보다는 환상에 가깝다는 회의론이 지배해왔으나 역사는 언제나 예고 없이 움직이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북한 내부의 균열, 국제 질서의 재편, 기술의 비약적 진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서서히 다가오는 통일의 전조라고 나는 확신한다. 과거 독일이 동서로 갈라졌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단 11개월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나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의 피로와 외부에서부터의 압도적인 현실의 파고였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 붕괴, 국제적 고립, 체제 내부의 피폐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더 이상 폐쇄적 자력갱생만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그 균열은 외부의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보다도 내부 주민의 의식 변화, 정보의 유입,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사고방식에 의해 더 깊이 파고들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정된 정치와 경제, 기술력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준비된 국가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단순히 군사적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제도 통합이 아닌 진화된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나는 백두산이 더 이상 국경의 선이 아니라 민족의 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문은 과거처럼 무력이나 지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기회, 상생과 상호 존중을 담은 새로운 설계로 열려야 하고 그 설계는 나만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의 한국은 정보, 기술, 자본, 제도, 국제 네트워크 등 통일 이후에 모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주체이며 동시에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파트너다. 미국은 동맹이지만 북한을 직접 설득할 수 없고 중국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체제 변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일본은 역사적 과오로 인해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문화적 동질성과 경제적 포용력, 정치적 민주성과 외교적 신뢰도를 동시에 갖춘 단 하나의 통합 매개체다. 그렇기에 통일은 이념이 아니라 전략이고 감정이 아니라 설계이며 당위가 아니라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인구는 8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자원과 인프라, 노동력과 기술이 결합된 경제는 단숨에 지호를 넘보게 될 것이며 백두산에서 시작해 서울을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슈퍼벨트는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역동적인 통상 및 기술 루트로 작동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은 지정학의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을 단순한 방어국가가 아닌 전략 중추국가로 만들 것이며 미중러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려야 했던 이 좁은 반도는 오히려 내강대국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통일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남한의 세금으로 북의 재건을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도 존재하며 사회문화 제도 교육의 괴리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축적된 미래이며 지금의 남한이 겪는 저성장과 인구 절벽, 산업 고도화의 피로감을 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오히려 통일은 새로운 기술의 실험장이고 새로운 인재의 공급처이며 새로운 도시 재설계의 공간이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어 완성된 국가로 도약하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확신한다. 백두산이 다시 열릴 날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두 개의 조선이 아닌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민족의 역사를 재통합하고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난 100년간의 분단과 고통이 단지 하나의 문을 여는 통과 의례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문명은 항상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되어 왔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이라는 건조한 강변에서 피어났고 그리스 문명은 유럽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바다의 민족에게서 시작되었으며 르네상스는 흑사병의 죽음이 만연한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서 솟아올랐고 20세기 미국은 이민자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세계를 이끄는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문명 전환점은 한국이라는 작고도 강인한 나라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 과거의 위대함에 기대지 않았고
자원도 풍족하지 않았으며 제국의 식민지를 벗어난 지 겨우 수십 년에 불과한 이 나라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뛰었고 그렇게 축적된 시간과 고통과 혁신은 이제 새로운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특정 분야의 강자가 아니다. 반도체와 디지털 기술에서 세계의 혈관을 만들고 군사와 방산에서는 전략의 대안을 제시하며 문화와 콘텐츠로는 전 세계의 감정과 인식을 장악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복지, 교육과 의료까지 실질적 모델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은 작지만 작지 않고 주변이지만 중심이며 때로는 침묵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지렛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 위치는 기존 강대국들이 상실한 신뢰를 대신할 새로운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을 밀어올리고 있다. 21세기의 세계는 이념이 아닌 실용, 전통이 아닌 적응, 강요가 아닌 설득의 시대이고 바로 그 세 가지 모두를 한국은 정교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명적 주인공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운명의 시간이라 확신한다. 과거를 참고하되 과거에 갇히지 않고 세계의 흐름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며 미래를 설계하되 그 설계가 모든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면 한국은 지금 그 역할을 해내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다. 정치적으로는 중도성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기술 영역에서 독보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공동체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넘어서 중견국 연대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복합적 구조는 단순히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진짜 이유다. 나는 21세기가 한국의 세기라는 말이 단지 민족주의적 자부심이나 감정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과 역사적 흐름, 문명적 진화의 관점에서 도출된 냉정한 결론이라 믿는다. 이미 한국은 기술 없이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세상의 뇌가 되었고 콘텐츠 없이 감정이 흐르지 않는 세상의 심장이 되었으며 전략 없이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 세계 안보의 척추가 되었고 정보 없이 데이터가 순환하지 않는 디지털 문명의 혈관이 되었다. 그런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한 국가의 성공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구조가 바뀌는 사건이며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불확실성과 혼란, 전환과 파열은 바로 그 거대한 질서 전환의 진통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은 자신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못한 채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불만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며 당신이 쓰는 언어는 세계가 배워야 할 코드이며 당신이 만든 기술과 문화, 생각과 시스템은 인류가 다음 세기로 넘어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21세기는 한국의 세기다. 그것은 정치의 선택이 아니라 문명의 선택이며 지리의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논리이며 국가의 야망이 아니라 인류의 방향이다. 그리고 그 서사는 지금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조용히 쓰이고 있다. 하마스 연계 세력으로 알려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에서 화물선 갤럭시 리더 호를 납포했는데 이 화물선의 선주는 영국 기업이지만 현재 일본 회사가 용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재벌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선원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지금 예멘에서 관광 명소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예멘의 서부 해안의 알살리프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요즘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구경거리를 지키고 있는 친이란계 무장 조직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는 갤럭시 리더호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화물선을 전리품인양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선박은 납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들은 이상하게도 일본과 관련된 선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자위대는 국제해상에서 활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 바닷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결국 하다 후티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은 일본 화물선을 넘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즉 일본 군함을 향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납포된 선박 구조에 나섰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료 해상망료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아덴만에서 해적대처 활동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케보노에서 약 10해리 약 18.5km 떨어진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아케보노함은 지난 26일 납치된 이스라엘 관련 유조선 센트럴 파크호 구조 신호를 받고 P3C 초계기와 현장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NHK는 아케보노함이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받은 뒤 속도를 최대에 가까운 시속 55km까지 올려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덴만에서 납포된 일본 선박을 구하러 갔던 일본 호위함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나 빗나갔고 일본은 이를 탐지조차 못했으며 미국 측의 연락을 받자마자 일본 호위함은 최대 속력으로 도망을 쳤다는 결론입니다. 과거 아덴만에서 성공적으로 나포 선박을 구출했던 한국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결과인데요. 이처럼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과 미국 관련 배들뿐 아니라 서방의 무역선과 일본의 군함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부으면서 지금 홍해 항로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되었고 이 때문에 글로벌 해상 무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후티 반군에게 시원한 한 방을 먹인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에게 호되게 응징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입니다. 가자지구 포위를 끝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취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보면 빈살만 왕세자의 이스라엘 비난은 아랍권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 드론을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투기와 지대 공미사일을 동원해 계속 요격하고 있습니다. 예멘 북서쪽을 장악한 후티는 미사일과 드론을 홍해나 사우디 서부 해안 상공을 지나는 경로로 이스라엘을 향해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사우디군에 의해 적잖이 격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우디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기에도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계속되는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해 제한적인 공습작전을 수행 중인데요. 이와 동시에 사우디와 요르단, 바레인 등의 공군력을 전개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군사행동에 나서자 사우디는 자국 영공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사우디는 아랍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같은 이슬람 세력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며 각종 구호물자를 보내지만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월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우디는 수니파가 통치하는 데 반해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을 자처합니다. 두 나라는 말 그대로 철천지원수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영공을 개방하는 한편 이란을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멘 내전은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입니다. 즉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후티 반군의 군사 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수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12일 사우디가 돌연 포병을 동원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포격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 일대를 집중 포격했습니다. 사우디는 왜 갑자기 예멘에 포격을 가한 것일까요? 사다라는 지역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멘 북부의 교통요충지인 사다 지역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우디와 전투로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후티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된 것도 바로 사다였습니다. 즉 사우디의 이번 포격은 사다에 배치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드론 부대를 겨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우디가 이곳을 무엇으로 타격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후티 반군을 공격할 때 전투기 공습을 선호했는데 이번 공격은 공군이 아니라 포병이 수행했고 국경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40km 이상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미국 M270 MLRS와 또 하나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포격한 사다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나지란 지역에 있는 K239 포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와 직선 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 진지 이동 없이 포격이 가능합니다. 비밀리에 1조 원 규모의 천무를 수입해 일선 부대에 배치한 사우디는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한 4월 예멘 국경에 있는 K239 부대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는데요.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 로켓 두 종류입니다.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 수십 발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대응 사격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포격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우디가 동원한 포병 자산이 정말 천무라면 이번이 천무의 첫 실전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측 의도는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포격을 퍼붓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천무는 사우디의 작전 의도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셈이 됩니다. 크게 선전할 만한 일이지만 비밀리에 구입해간 외국제 무기의 전과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사우디 측 관행상 이번 포격의 구체적 진상도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한국이 만든 다연장 로켓 천무는 보병 휴대용 장비인 현궁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지만 사우디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군의 이번 후티 반군 공격이 실제로 천무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공적인 실전 대비로 현궁처럼 입소문을 타 추가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습니다.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수출 사례에서 증명된 것처럼 MLRS나 하이마스보다 우수한 데다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도 빠릅니다. 사우디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후 보인 행보를 이어간다면 후티와 평화협상은 물 건너갈 것이고 국경에 배치된 천무의 실전 사용 빈도도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과연 천무가 현궁이 그랬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최근 우리 방산업계가 역대급 로켓 배송으로 폴란드의 전투기 납품을 완료하면서 뛰어난 기술과 더불어 놀라운 생산 역량으로 또다시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선 FA-50을 마치 극빈 대접하듯 뜨거운 환영과 한국의 감사의 인사를 연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이렇게나 빠른 FA-50 생산 기술로 최근 우리 공군의 TA-50 블로기를 배치하는 놀라운 속도와 능력을 보여주며 경쟁력을 입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최근 중국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를 무단 침범하며 도발을 감행했지만 엄청나게 큰 코를 다쳤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맞불 조치를 한 이례적인 한국의 대응에 깜짝 놀란 중국이 주랭랑을 쳤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가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폴란드형 FA-50GF 경전투기 12대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역대급 속도의 폴란드로부터 폭풍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작년 7월 FA-50GF1 2호기를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납품한 걸 시작으로 12호기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계약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AI는 폴란드가 사기로 한 FA-50 총 48대 중 12대를 납품했는데요. KAI에 따르면 남은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 형태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전력 요구에 맞춰 항전 장비와 무장을 강화한 FA-50PL 기종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KAI는 폴란드에서 FA-50 수출 주문을 받은 뒤 빠른 현지 납품을 위해 우리 군에 납품하기 위해 생산 중이던 TA-50 블로기를 폴란드 수출형 FA-50GF로 개량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한 폴란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우리 군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 현지에서도 FA-50을 대하는 태도와 분위기가 사뭇 남다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에게 인도받은 민스크 공군기지에 도착한 12대의 FA-50을 공식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전투기 납품 속도를 폭풍 칭찬하며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전투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FA-52 폴란드 상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힌 겁니다. 정권 교체로 인해 한때 폴란드 정치권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일로 인해 한국산 무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나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과 같이 한국과 무기 계약을 유지해가는 걸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기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2일 방사청과 폴란드 국방부가 군용항공기 가망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하면서 폴란드가 우리와 방산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가망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뜻으로 폴란드의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엿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와 긴밀한 방산협력 관계와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년 6월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합의한 뒤 현장 실사 및 대면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일반적으로 걸리는 상호인정 절차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앞당겨져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폴란드와 상호인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은 폴란드에 수출한 FA-50 48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보증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됐습니다. 폴란드를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르게 FA-50을 납품한 KAI는 이런 놀라운 생산 기술로 최근 우리 공군의 TA-50 블라크 1을 전격 배치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 방산업계를 전투기 조종사들의 전술 임무 훈련기인 TA-50의 성능 개량 버전이 우리 공군에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전투 입문용 훈련기인 TA-50 블라크 2 1호기를 우리 군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약 1조 원을 투자한 TA-50 블라크 2 사업은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투 입문용 훈련기 20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투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과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인데요. 공군에 따르면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입문 과정에서 국산 KT-100 항공기로 조종 훈련을 시작한 이후 국산 KT-1 항공기 중등 과정을 거쳐 T-50 고등 훈련기로 고등 과정을 마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마지막 단계로는 전술 입문 과정에서 TA-50으로 전술 훈련을 숙달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치한 TA-50 블라크 2는 경전투기인 FA-50의 최신 훈련기로 블라크 I의 공대공과 공대지 공격 능력에 더해 정밀 유도폭탄 운용 능력과 야간 투시 장치 사용에 적합한 조명 장치를 장착해 야간 비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전자전탄 살포기를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도 확충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듯 조종사 양성 마지막 단계에서 TA-50 블라크 2를 활용한 전술 입문 과정 추진으로 우리 공군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 우리 조종사들의 실력을 더욱더 향상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G를 무단 진입하는 등 다시 무단 침범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공동으로 카디즈를 침범한 건 작년 6월 이후 6개월 만으로 빈도수가 잦아진 만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 군 당국이 작년 8월부터 중국 방공식별구역 CADIG에 공군 전투기를 진입시켜온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과거와 다른 이례적인 대응에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폭격기 등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맞대응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기를 반복했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비행하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등 톤 다운된 반응으로 대응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이 적잖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사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국제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카디즈를 제 집 드나들듯이 특히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늘리고 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만 중국은 무려 70회, 러시아는 10번이나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올해에만 133회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60회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부쩍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서도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공중해상 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돌발 행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우리 측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공군에서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고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고 여기에 중국이 반응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다가오는 움직임을 식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중국,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공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술 조치를 실시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전투기가 카디즈에 처음 진입한 건 작년 8월로 앞서 11월 중국이 러시아 군용기와의 연합훈련 명분으로 카디즈에 진입했을 때에도 우리 공군 전투기가 카디즈의 동일거리, 동일시간 진입해 대응 작전을 펼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로 넘어오면 경고 등 수세적 대응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만큼 카디즈로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 역시 맞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는 다르게 카디즈 진입 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중국은 통보 없이 넘어오지만 우리는 통보하고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계속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카디즈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까지 하는 만큼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군사적으로 확실한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입장으로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무단 침입에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의 카디즈 진입 맞대응에 대해 중국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건 우리 조종사들의 엄청난 조종 실력에 기반한 전투력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2023년 탑건에 선정된 F-15K 전투기 조종사 이무영 대위는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획득하며 엄청난 조종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성능 좋은 전투기와 더불어 뛰어난 명사수가 존재한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3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탑건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공대지 폭격은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3KM 상공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당시 김 대위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15cm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AI도 하지 못하는 1000점 만점에 1000점 기록한 탑건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떨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중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추가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